근데 지금 질문 들어온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타 업종과 겸업 또는 뭐한다? 겸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전에 중개사법에 그때는 중개업법일 때입니다. 알았죠? 그때 겸업 겸직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금지한다는 금지 규정을 어떻게 했느냐? 폐지시켰습니다. 오래전에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겸업 겸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권해석과 판례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알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드리면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많은 게 이런 것들입니다. 법무사하고 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세무사하고 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이거 가능하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법무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을 보니까 법무사법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법무사법에서 법무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단 그러나 이 중개사가 법무사가 무슨 자격증은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무사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걸 할 때 유권해석이 나올 때 뭐라 했느냐? 법무사협회에서 우리 법무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다고 그러면 겸업해도 된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변호사들이 자꾸 법무사를 침투하니까 등기하는 거는, 그죠? 사무장도 가지고. 그래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달 뒤에 나왔어. 세무사도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다. 당연히 겸업할 때 뭐 된다? 자격증은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알았죠? 없으면 무등록입니다. 알았죠? 다른 법률 규정을 본다. 두 번째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중개 업무의 주도적인 수행 여부를 또 따져야 된다.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국토부 유권해석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법무사 자격증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업합니다. 할 때 잘 보세요. 자, 어디? 법무사 사무실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딜까요? 검찰청, 법원 앞에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다 여기 있죠? 근데 법무사 사무실을 딱 만들었는데 법무사 사무실도 없고 좋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자격증 땄으니까 여기다가 반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서 법무사를 하고 여기서 중개업을 한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 검찰청 앞에서 중개업하면은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법원을 판답니까? 검찰청을 세를 논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잘 들으세요. 법무사가 중개업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세종시에다가 뭘 차려? 중개사무소는 두는 겁니다. 알았죠? 세종사무. 이거는 안 된다는 판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세종시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차가 하나도 안 막힐 때 가면은 30분이면 갑니다. 차 막히면 1시간 걸릴지 2시간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법무사가 이 세종시에 있는 중개사무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례와 유권 해석은. 알았어요? 겸업은 되되. 그럼 뭡니까? 이거는 자격증 대여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했던 얘기인데 20년 전 나온 건데. 알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겸업 금지 됐으니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큰 오판을 합니다. 아셨죠? 네. 자,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 갔죠? 질문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격증 대여 볼 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떤 회사에 내가 적을 두고 있어. 알았죠? 그러면서 중개사무소도 개업해서 등록 자격증 걸어놨습니다. 이거 조사할 때 뭐 조사하는지 아십니까? 고발 딱 들어가면은 저 사람 회사에 이사로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지금 중개 자격증 가지고 부인시켜서 지금 중개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지금 자격증 대한 겁니다. 고발 딱 들어가면은요, 이거 볼 것도 없어. 세무서에 가서 이 사람들 근로소득세라는 거 있죠? 즉 소득세 증명원 이거 딱 발급받아요. 세금 낸 거. 그러면은 회사에서 월급 받은 거 딱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 자격증 대요, 무조건. 뭐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무슨 제도로 저거 합니까? 이해 가셨죠? 이렇게 처벌하고 조사하지 대충 어영부영 안 씁니다.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 지금 법인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죠? 다른 법인에 내가 들어가 있어.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해요.
토목기사라든지, 아니 토목기사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하여튼 전문직에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기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회사에 자격증만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업하잖아요. 거기서 월급 받잖아요. 소용없어요. 우린 인정 안 씁니다. 아, 거기는 비상근해요. 저는 1년에 2번 가요. 거기 소용없습니다. 우리 법에서 봅니다. 엄격하게. 알았죠? 당신 거기 소속돼 있으니 당신이 한 달에 한 번 가는지 뭐 하는지 그건 나는 모른다. 알았죠? 이건 자격증 대여다. 잘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판사님 앞에 가서 입증해야 됩니다. 학생이 아마 수업 시간이 1교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까지 근무, 금요일까지 다닌다고 봐요. 그 자격증 대여로 봐야지 그게 정상적으로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버지, 엄마가 아들 시켜서 학생을 자격증 따게 하고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들은 진잠으로, 엄마는 청주 여자 교도소로. 맞잖아요. 자격증 대여로 돼가지고. 자, 그러면 정 궁금하면은, 자, 이거 질문 잘하셨네. 이런 것도 개업할 때 필요한 거니까, 자, 국토부 유권 해석을 몇 개 소개할게요. 자, 우리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겸업 되느냐 안 되느냐, 알았죠? 유권 해석 몇 개만 설명할게요. 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시 야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직종은요, 죽을 때란다. 퇴직할 때까지 야근하는 직종이 있어. 그러니까 주간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주간에 중개업하면 어떻겠느냐. 자, 두 번째,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끝까지 격일제입니다. 어딘데 3일째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회사가 격일제 무조건. 그러면은 비번인 날 내가 중개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상시 야근하는 사람, 낮에는 중개업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자, 될 수 있을 것 같다. 밤에만 그 직장 다니는 거니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자, 격일제,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그러면 내가 중개사무소 하루도 근무하고 하루 닫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비번인 날 중개업한다. 된다. 안 될 것 같다. 이거 둘 다 안 됩니다. 국토부 유권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재밌게 설명하겠습니다. 너 그러다가 코피 난다 그랬어. 너 그러다 죽는다 그랬어. 생각해봐요. 야근하고 낮에 근무하고 한 이틀 3일은 하겠다. 왜? 고스톱도 이틀 밤새 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이거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죽지. 야근하는 사람은 낮에 휴식을 취해야지 근무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격일제도 하루는 근무했으면 24시간 쉬어야 돼 근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번이거나 주간은 휴식을, 다음 근무를 하는 휴식 시간으로 봐야지 그 시간을 하는 거 중개업을 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해가셨죠? 안 된다고 딱 판결 나왔습니다. 코피 난다니까 죽어. 그렇죠? 자, 또 하나, 어떤 회사에 여러분 지입차라는 거 아시죠? 이거 이 외놈들 말씀은 안 되는데 그 모찌꼼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도 돼,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중장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장비 대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지입차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 매출이요 1년에 10억 20억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예요. 알았어요? 큰 무슨 그 덤프 트럭 막 20몇 톤짜리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그 포크레인 막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회사에 이제 건설 현장에 지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 기사가 차 운전하고 포크레인 운전하잖아요. 그 사장님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직원 두고 여러 대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건 뭐냐면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도 고쳐치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럴 일이 아니지. 자격증 있는데. 지입차는 기사 가는 것이고. 나는 한 달에, 알았지?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 회사 방문만 하면 돼. 그게 뭐 하는 거냐? 방문하는 이유가, 방문하는 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표 같은 거 쭉 받아놓은 거 가지고 와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개업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국토부에서 뭐라 했냐? 그때는 건설교통부요. 그건 된다. 당신이 중개업하는데 전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한 달에 2-3번 정도만 회사에 방문하면 돼야지. 그 이상 가서 오래 여러 번 머무르고, 알았지요? 자주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회사에 방문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중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면 안 된다. 알았죠? 이런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정확히 다 해석됐죠? 이 정도면은 그럼 이걸 해서 결국은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 이게 안 된다고 보면은요 다 자격증 대여입니다. 알았어요? 자,
공무원은 무조건 안 됩니다. 공사도 안 됩니다. 파면입니다. 겸업하는 순간. 알았죠? 그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안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겸업겸직에 관한 것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고서 강의해 주거나 다른 사람 상담해 주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자, 이어서 뭘 하느냐? 도면계약이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도면계약은요, 우리 중개사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만들어낸 말입니다. 요거 다른 말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바로 건축 중의 건물. 근데 건물이라는 말 실은 쓰면 안 돼. 건축 중에 다른 말로 하면 구조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구조물. 그렇지. 근데 표현하기 그러니까 건축 중에는 건물, 요것을 중개, 즉 매매 중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첫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주의. 자, 이거는 건물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건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가 애매하니까 건물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건물 계약서는 뭐냐? 건축 허가서 있죠. 거기에 보면은 몇 층, 면적 이런 거 다 나오죠. 구조, 뭐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그놈 보고 그냥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다가 뭐라고 붙이느냐? 건물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건물 계약서 작성하고 요렇게 하고 특이하게다가 자, 상기 내용에 따라, 그러니까 계약서에 들어있는 건물 내용이 있죠. 몇 제곱미터, 건축 면적 어떻게 되고 연면적 어떻게 되고 그거 있죠. 그 상기 내용에 따라 건축하여 이를 이전해 주기로 한다, 또는 양도해 주기로 한다, 명도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쓴다고. 이거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고발 들어가면은 건물 없는데 건물 계약서 썼으니까 거짓 계약서 썼어요. 이해 가셨죠? 확인 설명서는 쓸 재주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만 이게 가능하냐면은 판례가 나와 있는 것만 됩니다. 판례. 건축 중에 건물이라도.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 자, 시간 없으니까 판사는 않고 이 강의를 교육을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다 할 테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식사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분양권. 분양권은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특정 동호수가 지정이 되어서 피분양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의 분양권은 장래 건축될 건물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건물이니까 중개대행물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때 쓰는 내용은 분양계약서가 분양권이에요. 그 분양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베끼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확인설명서 쓸 때는 딴 거 쓸 수가 없어. 뭘 못 써?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거는 다 공란인 겁니다. 알았죠?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모르지. 벽면이 균열이 있을지 없을지 누수가 있을지 그건 다 빈칸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 분양계약서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써도 상관없습니다. 건물 이제 터 닫고 있잖아요. 아파트 건물 없잖아요. 그래도 된다고. 건물이라고 판시했으니까. 그러나 일반 건축물, 이게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요, 요것들이 요게 바로 다가구예요. 다가구. 여러분들 건축업자들이 다가구 지어서 팔아먹고 하죠. 그때 건물 계약서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거 쓰는 방법이 바로 도면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다가 너무 복잡해, 힘들어, 그러면 저를 불러다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거 한 번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건축업자들은 저거 팔아주면 2천 3천 주니까 아유 조금 사려하면 또 고맙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알았죠? 자,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바로 두 종류로 나오는데 이런 종류입니다.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A가 누구예요? 건축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 땅에다 지가 건축업자가 져서 집장사예요. 지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 그때 B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매수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 계약서 쓰지 마시고, 없는 계약서 쓰지 마시고 토지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먼저 무슨 계약서? 토지 매매 계약서. 알았죠? 그 다음에 같은 A하고 하는 거예요. 요걸 하는 거예요. 건축 도급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건물 짓는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다고. 건축 도급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쓴다고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건축 도급 계약서를. 자, 이렇게 하고서 요 사이에 뭐를 하느냐, 건축 도급 매매 계약, 건축 도급까지 하고
한 다음에 건축 주 명의 뭐한다? 변경을 하면 됩니다. 건축지 명의 변경은요 다 해줍니다. 전부 다. 그러나 단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건물을 완벽하게 다 쳐놨어요. 그리고 뭐만 안 띄우는 거예요. 지금 준공검사는 안 띄우고 하면은 안 해줄 때가 있어. 이거 조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알았죠? 웬만하면 잘 안 나오는데 최소 퇴기 없을 때 나오면은 딱 보고서 건축과에서 뭐라고 그러냐, 건물 다 졌는데 무슨 건축지 명의 변경하려고 그러세요. 이건 안 됩니다. 당신 이름으로 등기 내서 넘기세요. 알았죠?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장님? 당신 지금 취득세 탈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해 가졌죠? 그래서 건물 100% 완공됐을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예 그래도 건물이 덜 져져야 돼, 이게. 건축과에서 이거 조사해서 안 됩니다. 등기 내십시오. 내서 취득세 내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정확하게. 알았죠? 당신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중간 생략 등기. 여기는 안 따져.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 처벌 않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래? 취득세 때문에 그래. 알았죠? 지방세. 이거 받으려고. 아셨죠? 안 됩니다. 등기 내세요. 건물 다 졌는데 건축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건물이 완벽하게 져지지 않은 게 더 좋습니다. 알았죠? 그런 경우 간혹 있어. 자, 그런데 이걸로 설명 않고 제가 이걸로 설명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A가 토지 소유자이면서 그리고 이제 도급계약하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알아서 여기서 이쪽에서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자예요. 자, 이게 언제냐면요, 80년대 후반에 여러분들 여기로 따지면 롯데백화점 있는데 근처 아시죠? 거기 다가구 무지하게졌습니다. 그때 진짜 배짱 좋은 나는 여자분도 만났어. 땅이란 땅은 다 사 무조건 막 사놓고 건축업자하고 계약하고 중간에 다 팔아버리고 하나에 그냥 1억씩 남겨서 막 넘깁니다. 그거 1년에 20, 30개 한 사람도 있어. 대단한 사람이지 배짱이. 그지?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사고 터질까 봐죠. 근데 그때는 다 팔렸어. 그게 왜 다 팔렸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져놓기만 하면 팔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주기가 한번 옵니다. 아셨죠? 안 올 분도 있습니다. 그런 주기가. 죄송합니다, 선배님.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한번 올지 안 올지 생전에. 그러나 특히 여기 젊은 여기 젊은 학생들 여기 있잖아. 젊은 여기는 내가 볼 때 틀림없이 그런 게 두세 번 올 겁니다. 10년 단위로 한 번씩 온다고 그러죠. 주기가, 부동산 주기가 다 틀려. 부동산 주기 학자마다 5년 주기라는 사람, 7년 주기라는 사람, 10년 주기라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최소한 10년 안에는 한 번, 그죠? 드러났다 일어났다. 그때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많은데 그것만 들리잖아요. 그것만.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저기 선대님도 좋습니다. 한 번 틀림없이 옵니다. 한 번은. 알았죠? 아, 그때 돈 버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때는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 경기 변동이 일어나고 지금 경기 좋구나 제일 먼저 합니다. 최고로 먼저 느끼는 게 중개사예요. 그때는 여러분도 투자하세요. 알았죠? 남의 것만 중개할 생각하지 말고. 단 그러나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이런 거 걸리지 않게 잘해야지. 그렇죠? 그럼 그때 막 그리고 걸리고 말고 어딨어. 돈 버는데 해야지 뭐. 이제 참 이거 참 전부 다 저기 나가는데 상관없지 뭘. 그럼 자, 여기 이제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 됩니다. 요때가 이제 복잡해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 설명할 거예요. 자, 요 두 사람 사이에 역시 똑같이 뭐예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요 두 사람 사하고는 뭐 한다? 여기에 건축 뭐를 한다? 도급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요 두 사람 A와 갑 사이에서 이거 뭐예요? 건축 도급 계약 돼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 있지요. 이미 벌써. 그렇죠? 건물 어떤 식으로 짓는다, 몇 평으로 짓고 이렇게 설계되면 탁 첨부시켜서 이거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 또 역시 여기 사이에서 뭐요?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합니다. 건축지 명의 변경하는 거 저기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거 알았죠? 예. 근데 이런 거는요, 누구 통해서 하면 되느냐면은요, 건축지 명의 변경은 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건축 설계를 하지요. 건축사 사무실에 다 해줍니다. 예.
그 사람한테 어차피 감리를 받아야 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받을 것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하면은 요 사람들이 서류 딱 만들어서 딱 해줍니다. 아셨죠? 이건 법정 서식은 없어. 건축주 명의 변경에 관한 거는 건축주 명의 변경서 하고서 그냥 A, B 이렇게 쓰는 값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 쓰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한다고 알았죠? 그리고 저 건축주 명의 변경을 건축사들은 해와서 잘합니다. 그 서식도 가지고 있고 다 자기네 만들어 놓은 포맷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못 구한다고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거는 비밀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얼마 전에도 솔직히 해줬습니다. 한 명. 알았어요? 해줬는데 어떻게 해줬느냐면 자기가 직접 하겠대. 근데 결국은 건축사 도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가긴 갔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서 건축가 가서 여러분들은 안 해줄지 모르지만은 저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줄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 변경 들어온 거 있죠? 인적사항 이런 거 내용 다 지우고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해줘요. 알았죠? 여기다가 다시 만들어 오세요. 그럼 그대로 양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건축사가 이거 다 해줍니다. 전부 다. 알았죠? 건축사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 하는데 자, 지금부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 토지 가격이 얼마냐면은 4억이랍니다. 4억. 알았죠? 4억. 그리고 건물 짓는데 다가구를 짓는데 건축비도 한 4억이랍니다. 그래서 8억 들어간답니다. 근데 여기서 A가 갑한테 건축비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닙니다. 다 진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에 따라서 약정합니다. 이 도급 계약할 때. 알았죠? 그래서 지하 팠을 때 얼마 주고 1층 올라가면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간 돈이 1억을 뭐 한다? A가 B한테 A억을 지급했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토지 명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B가 A한테 지급할 금액이 지급 금액이 얼마일까요? 얼마 주면 될까요? A한테 B가 A한테 줄 때 토지 매매 가면서 얼마 주면 될까요? 얼마 주면 돼요? 뭐라? 왜 그래? 자, 토지값은 A 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토지값 4억 플러스 자 건축비 대신 준 게 얼마예요? 4억 준 게 아니라 얼마 줬다고 그랬어? 1억. 그러면 1억 해서 5억만 주면 돼 A한테. 나머지 3억은 이렇게 주면 되지. 그렇지. 건물 공정에 따라서 주는 거지.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 주의할 점이 우선 요거 도급계약부터 설명할 거예요. 도급계약은 반드시 요식행위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즉 여러분들 민법전에 14가지 전형계약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게 법전에 있다고 해서 전형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법전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유명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4가지 밖에 더 있습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그렇죠? 사용대차, 소비대차, 우임, 고용, 현상광고, 임치계약, 종신, 정기금 등등해서 14가지 밖에 더 있느냐고. 그게 전부 분류식입니다. 그럼 전 아시죠? 계약의 법적 성격, 유상, 낙성, 쌍무, 분류식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다 분류식인데 건축 도급계약 하나만 요식계약입니다. 이건 반드시 요식행위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요식행위로 하지 않으면은요 재판에 가면은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이런 거에서 좀 손해 볼 때 있어. 이상하게 의뢰라고 하면 대수선 막 이런 거 할 때 한 3천, 2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냥 말로 하고 구두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 건축업자 다 져요 재판 가면은. 요식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알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요식행위로 해야 된다는 게 이건 반드시 요식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식행위로 계약을 하는 방식을 알려줄 거예요. 제가 도급계약하는 게 제일 어렵죠?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 다른 말로 하면은 청산 절차가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이것도 정산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돈 주고받은 거 이런 거 서로 인수인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최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갑의 입회 하해하라. 알았죠? 돈 주고 받는 것 때문에 그래. A하고 B하고 둘이 만나서 하면은 중개사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하면은요 여기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거 사고 터질 거. 지가 1억 주고 2억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비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 내리면 알아. 내리 아니라 1시간 뭐 금방 알아. 그렇죠? 그런데도 저걸 속일 때가 있어. 2억 줬다고. 누가 빠져 있는 바람에? 갑이 빠져 있는 바람에. 자기네끼리 하는 거라. 그러면은 내가 1억 주고 2억 받아갔다고 1억을 더 챙겨가는 거예요. 그거 백일화에 드러날 거 왜 그렇게 할까?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많아요. 이거하고 똑같아. 매도인이요. 자, 근저당 해제한다고 돈을 달라고 그래. 자기가 한다고. 그때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근저당 해제할 때는 돈 주면 안 돼요. 매도인에게. 금액이 클수록.
내가 오늘 잔금 받고 등기소리 넘겨주고 바로 가서 은행 가서 유동 가지고 해제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은행에 가서 삼자가 개공, 매도인, 매수인 삼자가 가서 그때 거기서 잔금 치르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면은 은행에서 금방 뽑아줘요. 1분이면 뽑아. 근저당 2억 돼 있어. 실제 채무액이 2억이요. 채권 채무액은 3억으로 돼 있고. 자, 2억. 그런데 딱 계산하더니 뭐라고 그래? 2억 570만 원 나왔는데요. 그래. 왜? 이자 안 낸 것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놈을 안 갖고 가지고 도망가는 게 문제라고, 매도인이. 그리고 전화 안 받아도 끊어놓고 이거 없는 전화입니다. 이런 소리 나왔었고. 왜 그럴까?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거 하면 금방 걸린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우선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돈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지요. 그럼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처리할 때. 알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 사람도 금방 뽀록 날 거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더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그거 안 막으면. 그러니까 이 값을 입회 안 시키는 바람에 건축업자, 내가 2억 썼어. 틀림없어. 걱정 마세요. 그렇죠? 영수증 2억으로 가짜 만들어 오는 거 얼마인지 만들어. 그래놓고 2억 받아놓고 나중에 건축업자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돈 1억도 갱신이 받았구만. 나는 이거 건물 못 줍니다. 이거는.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값을 A를 그때부터 찾아. 전화 안 받는다니까. 전화 꺼져 있다니까. 없는 전화라고 나온다니까. 이해가셨죠? 그런 사고를 막으려면 값을 입회시켜라.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영수증을 첨부시켜라. 다른 말로 해서 문서화시켜라. 알았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엇은 되느냐면은 이거는 됩니다. 설계가 돼 있어서 뼈대가 올라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거 구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압하고 다 해놨으니까. 근데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뭐 할 때 도급계약할 때, 알았죠? 도급계약할 때 변경. 즉 이런 거예요. 사장님 아직 타일은 안 붙였는데 보니까 그 빨간색 이거 이렇게 그 무슨 그 벽돌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 그걸로 않고 하얀색 스기 타일이라는 거 이런 거 좀 좋은 거 있어. 고급스러운 거다. 하얀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그럼 그 타일 바꾸는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빨간색 타일보다 비싸니까 요거 계산해서 그건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한 500만 원 추가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바꿀 수 있어. 그런 것들은. 그러나 뼈대는 못 바꿔. 알았죠? 설계 들어가서 이미 다 그 설계 변경까지 해야 돼. 근데 이건 간단해. 이런 것들 바꾸는 거는. 그리고 지금 샤시가 지금 어디 샤시로 돼 있는데 이거 어디 샤시가 좋다는데 그걸로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그게 훨씬 비싼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 차액은 내셔야 됩니다. 계산해서 가고 이렇게 그런 건 바꿀 수가 있어. 등등 내용은 마음에 드는 대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큰 어려움이 없으나 자, 건축 도급계약 하는 게 문제입니다. 건축 도약서 본죽도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아주 쉽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내용 뭐 타일이나 이런 거 안 붙은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지만 건물 구조는 못 바꿔. 이미 다 결정된 거라. 그리고 이미 건물 지키는 중이라 뜯어부시고 다시 짓는 게 더 들어 돈.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도급계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A하고 갑하고 도급계약 했겠어 안 했겠어? 했죠? A와 갑의 그 도급 계약을 그냥 승계받는 걸로 하세요. 왜 다시 써? 다시 쓰기는 어차피 똑같이 지을 거. 그렇죠? 그러나 바꿀 수 있는 벽돌, 타일, 뭐 샤시 이런 건 조금 바꿔도 되고. 그걸 합의 봐서 A와 갑의 도급 계약을 그냥 승계받아. A의 지위를 뭐 한다? 이거를 누가? B가 승계받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처음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덜덜 떨고. 그렇죠? 워낙 큰 거니까. 이게 건물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은 쉬운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승계받는 겁니다. 새로 쓰는 거 아닙니다. 새로 쓰는 게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승계받듯이. 알았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거는 변경해도 가능한 건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는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중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쉬워요? 토지 매매 계약서 건물로 후닥닥 써버리고, 그죠? 계약서 있는 대로 저기 건축가 가서 있는 대로 써버리고 이렇게 건물 지어서, 알았죠? 거기에 물건 내역에 있는 대상 물건에 표시해 있는 자 부동산에 표시는 대로 건물 지어서 이렇게 뭐한다? 이전해주고 한다.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고발하는 순간 무조건 업무정지 3개월 받았습니다. 이해가셨죠? 없는 물건 중개했잖아요 지금. 토지밖에 더 있어 거기에. 자, 그래서 그거는 왜 건축주의 건물 이거는 판결 나온 거 아니니까 건물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도 안 어렵죠. 들어보니까 실수하지 마십시오. 저기 수수료 얘기는 여기서 좀 하지 맙시다. 그거는요
알아서 챙기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법정수료보다 더 많이 주는데 내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저는 법정수료만 받으세요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절대 안 받습니다. 이런 거 중개하면요, 기본이 이거 8억짜리 해서 8억짜리를 뭐 이게 건물 없어도 그냥 도급계까지 8억이라고 해도 팔고 700만 원뿐이야. 그렇게 안 줍니다, 절대로. 이 A가 2천, 3천을 무조건 줍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그걸 제가 여기서 이게 전국으로 나갈 텐데 인터넷에 받으세요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법정도 받으세요 할 수도 없고, 알아서 하셔야지. 그거는 사고 별로 안 납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 들으면 되지요? 네, 그럼 많이 줍니다. 이거 더군다나 건물도 완공도 안 지고 지금 이익 보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럼 엄청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연보다 많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면 계약이라는 거, 건축 중의 건물에 관한 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뭐가 있느냐? 맨 끝에, 그러니까 3번이에요. 3번의 건축 중의 건물 매매 사고 사례 및 계약 방법, 요거 했어요.